안녕하세요. 책 속의 길입니다. 오늘은 스콧 피츠제럴드의 위대한 개츠비 그 6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책과의 산책 시작해 볼까요? 그 무렵의 어느 날 아침, 뉴욕에서 온 야심만만한 젊은 기자 하나가 개츠비를 찾아와서는 그에게 뭔가 할 말이 없느냐고 물었다. 할 말이 없느냐니? 무엇에 대해서 말이오? 개츠비가 정중하게 물었다. 글쎄요. 성명을 발표한다든가.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납득이 되지 않았지만 5분쯤 지난 뒤에야 그 기자가 사무실에서 다른 문제와 관련하여 개츠비의 이름을 들었다는 게 밝혀졌다. 그 다른 문제라는 게 무엇인지 그는 밝히려 하지 않았지만 어쩌면 그 자신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어쨌든 이날은 그가 쉬는 날이었는데 그는 기특하게도 자진해서 알아보려고 서둘러 여기까지 찾아온 것이었다. 그것은 아무렇게나 쏜 한 방에 지나지 않겠지만 그 기자의 육감은 적중했다. 개츠비에게 환대를 받은, 그래서 그의 과거에 대해 권위자가 된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에 관한 악명 높은 소문을 퍼뜨렸고 그 소문은 여름 내내 부풀려지다가 마침내 뉴스거리가 되기 직전에 이르렀던 것이다. 사람들은 캐나다로 연결된 지하 파이프라인 따위의 전설 같은 소문들을 개츠비에게 갖다 붙였다. 또 개츠비가 살고 있는 곳은 집이 아니라 집처럼 보이는 배인데 이 배가 롱아일랜드 해협을 은밀하게 오르내린다는 소문이 그럴싸하게 나돌았다. 이렇게 터무니없는 이야기들이 어째서 노스타코다주의 제임스 개츠의 마음을 사로잡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기는 쉽지 않다. 제임스 게츠, 이것이 그의 본명, 아니면 적어도 법률상 그의 이름이었다. 그는 17살 때 이 세상에 첫 발을 내디딘 그 역사적인 순간에 이름을 바꾸어 버린 것이다. 그 순간이란 댄 코디의 요트가 슈피리어 호에서 가장 위험한 여울에 닻을 내리는 것을 목격했을 때였다. 그날 오후 찢어진 초록색 셔츠에 작업복 바지 차림으로 호숫가에서 빈둥거리고 있을 때까지는 제임스 개츠였지만 노젓는 보트를 빌려 타고 톨로미호로 다가가서 고디에게 30분 뒤면 바람이 휘몰아쳐 낭패를 보게 될 거라고 알려줬을 때는 이미 제2 개츠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 이름을 준비해두었는지도 모른다. 부모는 능력도 없고 주변 머리도 없는 실패한 농사꾼이었다. 그는 상상 속에서는 한 번도 그들을 부모로 받아들인 적이 없었다. 롱아일랜드 웨스트에게 사는 제2 개츠비란 인물은 사실은 그가 꿈꾸던 자신의 모습에서 생겨난 존재였다. 그는 신의 아들이었다. 이 말에 무슨 뜻이 있다면 그 말 그대로 그는 자기 아버지의 사업, 즉 거대하고 세속적이고 겉만 번지르한 아름다움을 섬기는 일에 종사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래서 그는 17살 소년이 상상력으로 만들어낼 만한 제2 개츠비란 인물을 꾸며낸 다음 그 이미지의 끝까지 충실했던 것이다. 1년 넘게 그는 슈피리어호 남쪽 연안에서 조개를 캐거나 연어를 잡기도 하고 그 밖에도 숙식이 해결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닥치는 대로 하면서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었다. 갈색으로 그을리고 나날이 단단해지는 그의 몸은 반쯤은 열심히 일하고 반쯤은 게으름을 피우면서 신경을 긴장시키는 날들을 자연스럽게 헤쳐나갔다. 그는 여자를 일찍 알았지만 여자들이 그를 망쳐놓았기 때문에 그는 여자를 경멸하게 되었다. 젊은 처녀들은 무식하다고 경멸했고 다른 여자들은 지독한 자기도취에 빠져있던 그가 당연하게 여기는 일들에 대해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경멸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항상 폭풍처럼 들끓고 있었다. 밤중에 잠자리에 들면 더없이 기괴하고 환상적인 생각들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시계가 세면대 위에서 째깍거리고 달이 그 촉촉한 빛으로 방바닥에 뒤엉켜 있는 그의 옷을 적실 때면 그의 머릿속에는 말할 수 없이 현란한 세계가 펼쳐졌다. 졸음이 몰려와 생생한 장면을 망각의 포옹으로 닫아버릴 때까지 그는 밤마다 그 환상의 형태를 늘려나갔다. 한동안 이런 몽상은 그가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배출구가 되어 주었다.
그 환상들은 현실이야말로 비현실적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충분한 암시였고, 반석 같은 이 세상도 요정의 한쪽 날개 위에 안전하게 놓일 수 있다는 약속이었던 것이다. 이보다 몇 달 전 미래의 영광에 대한 본능적 이해감이 미네소타주 남부에 있는 루터교회 산하의 세인트 올라프 칼리지라는 작은 대학으로 그를 이끌었다. 하지만 그는 2주 만에 학교를 그만두었다. 자기 운명의 북소리, 아니 운명 자체에 대한 대학의 지독한 무관심에 실망했고, 생활비를 벌기 위해 시작한 자벽부 일도 싫어졌기 때문이다. 학교를 그만둔 뒤에 그는 다시 슈퍼리어호로 흘러들었고, 댄 코디의 요트가 호숫가에 닻을 내린 그날도 여전히 할 일을 찾고 있었다. 코디는 당시 50살이었다. 그는 네바다주의 은광과 유콩강의 금과 그리고 1875년 이후에 골드러시가 낳은 인물이었다. 그는 몬테나주의 구리를 거래함으로써 억만장자가 되었지만, 이 거래를 통해 그가 몸은 튼튼하지만 머리는 바보라고 해도 될 만큼 모자라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를 눈치챈 여자들이 그에게 달려들어 돈을 뜯어내려고 했다. 여기서 별로 향기롭지 않은 갖가지 문제가 파생했고, 그것은 1902년에 과장 보도를 일삼은 언론의 공유 재산이었다. 여기자인 엘라 케이는 맹투농 부인처럼 그의 약점을 이용했고, 결국 그를 요트에 태워 바다로 내보냈다. 코디가 리틀걸만에서 제임스 개츠 앞에서 운명처럼 등장했을 때는 벌써 5년 동안이나 그를 환대해주는 해안을 따라 바다를 떠돌던 중이었다. 노에 기댄 채 난간으로 둘러싸인 갑판을 올려다본 젊은 개체에게 그 요트는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과 매력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그는 아마 코디에게 미소를 지었을 것이다. 그는 자기가 미소를 지으면 사람들이 그에게 호감을 갖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어쨌든 코디는 그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졌고, 거기에 대답하다가 새 이름이 생겨난 것이다. 이 젊은이가 머리도 좋고 야망도 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며칠 뒤 코디는 그를 덜루스에 데려가 푸른 코트와 하얀 면바지 6벌과 요트 모자를 사주었다. 그리고 토올로미호가 서인도 제도와 바버리 해안을 향해 떠날 때 개츠비도 함께 떠났다. 그는 애매한 자격으로 고용되었다. 코디와 함께 있을 때는 집사, 항해사, 선장, 비서, 심지어는 간수놀이까지 했다. 말짱할 때의 댄 코디는 술에 취했을 때의 댄 코디가 돈을 마구 뿌린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그런 우발적인 사고에 대비하여 개츠비를 점점 더 신뢰하고 더 많은 책임을 맡겼기 때문이다. 이런 관계가 5년 동안 지속되었고, 그동안 요트는 대륙을 3바퀴나 돌았다. 어느 날 밤 엘라케이가 보스턴에서 승선한 뒤 일주일 만에 댄 코디가 무참하게 죽지만 않았다면 그 관계는 영원히 지속되었을지도 모른다. 개츠비의 침실에 걸려있던 댄 코디의 사진이 생각난다. 백발이 성성하고 혈색 좋은 낯빛, 냉혹하고 무표정한 얼굴의 남자다. 그는 미국 역사의 한 시기에 서부 개척지의 매춘굴과 술집의 야만적인 폭력을 동부 해안으로 가져온 선구적 남봉군이었다. 개츠비가 술을 거의 마시지 않는 것도 간접적으로는 코디 때문이었다. 파티 분위기가 흥겹게 무르익으면 이따금 여자들이 샴페인을 그의 머리에 들이붓곤 했다. 하지만 그 자신은 술에 손을 대지 않는 버릇을 들였다. 개츠비는 코디로부터 25,000달러의 유산을 받기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는 이 돈을 받지 못했다. 그는 자신에게 불리하게 적용된 법률적 장치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지만, 어쨌든 수백만 달러의 재산 중에 남은 돈은 고스란히 엘라 케이에게 넘어갔다. 그에게 남겨진 것이라고는 기묘할 만큼 적절한 교육이었다. 제2 개츠비라는 모호한 윤곽의 알맹이가 가득 채워져서 한 인간의 실체를 이루게 된 것이다. 그가 이런 이야기를 나에게 들려준 것은 훨씬 나중의 일이었다. 하지만 내가 여기에 그 이야기를 적어두는 것은 그의 내력에 대한 터무니없는 소문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고 그 소문을 바로잡기 위해서다.
게다가 개츠비는 내가 그에 대한 소문을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몰라 혼란을 겪고 있던 시기에 그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래서 나는 말하자면 개츠비가 한숨 돌리고 있던 이 짧은 휴식기를 이용하여 그에 대한 오해들을 해명해 두려는 것이다. 개츠비의 연애와 나의 관계도 휴식기를 맞은 상태였다. 몇 주 동안 나는 그를 만나지 못했고 전화통화도 하지 않았다. 나는 조던과 돌아다니거나 조던의 나이든 이모의 비위를 맞추느라 대개 뉴욕에 있었다. 하지만 어느 일요일 오후 나는 마침내 그의 집으로 건너갔다. 그곳에 간 지 2분도 채 되지 않아 누군가가 술이나 한잔하고 싶다면서 들렀는데 일행 중에 톰 뷰캐넌이 함께 있었다. 나는 물론 놀랐지만 정말로 놀라운 것은 전에는 이런 일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이었다. 그들 일행은 세 사람으로 모두 말을 타고 있었다. 톰과 슬론이라는 남자, 그리고 전에 개츠비의 파티에 온 적이 있는 갈색 승마복 차림의 예쁜 여자였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개츠비가 현관 앞에 서서 말했다. 이렇게 찾아주시니 영광입니다. 그들이 그런 인사에 신경이라도 쓰는 듯한 말투였다. 자, 앉으세요. 담배나 시가 좀 드릴까요? 그는 종을 울리며 빠른 걸음으로 방을 돌아다녔다. 곧 마실 것을 준비할게요. 그는 톰이 있다는 사실에 몹시 동요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이 그저 한잔하러 왔을 뿐이라는 것을 어렴풋이나마 알아차렸기 때문에 그들에게 뭔가 마실 것을 내놓기 전에는 어쨌든 마음이 불편할 터였다. 슬로우는 아무것도 마시지 않겠다고 했다. 레모네이드라도 드릴까요? 아니요, 됐습니다. 그럼 샴페인이라도. 아니요, 고맙지만 아무것도. 죄송합니다. 승마는 즐거우셨나요? 이 동네는 길이 너무 좋더군요. 혹시 자동차들이... 그렇습니다. 물리칠 수 없는 충동에 사로잡힌 듯 개츠비는 초대면으로 소개받은 톰을 돌아보았다. 전에 어디선가 뵌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뷰캐넌 씨. 그런가요? 톰은 묵뚝뚝하면서도 정중하게 대답했지만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지는 못한 것 같았다. 아, 그렇군요. 기억이 납니다. 2주쯤 전에. 맞아요. 여기 있는 닉이랑 함께 계셨죠. 부인도 알고 있습니다. 개츠비가 도발하다시피 말을 이었다. 그래요? 톰이 나를 돌아보았다. 닉, 이 근처에 사나? 옆집에 살아. 그래? 슬로는 대화에 끼지 않고 의자에 오만하게 몸을 젖혔다. 여자도 말이 없었지만 하이볼을 2잔 비우고 나더니 뜻밖에도 상냥해졌다. 개츠비 씨, 다음에 파티를 여시면 우리 모두 참석할게요. 괜찮죠? 물론입니다. 와주시면 영광이죠. 고맙소. 슬론이 전혀 고마워하는 기색도 없이 말했다. 이제 슬슬 집으로 출발해야 할 것 같은데. 서두르지 마세요. 개츠비가 말했다. 그는 이제 자제력을 되찾았고 톰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었던 것이다. 괜찮으시면 저녁 때까지 계시다가 식사를 하고 가시죠. 뉴욕에서 다른 분들이 더 와도 괜찮습니다. 그럼 우리 집에 가서 식사를 하시죠. 여자가 열성적으로 말했다. 2분 다요. 2분 속에는 나도 포함되었다. 슬론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갑시다. 그가 말했다. 하지만 그녀에게 한 말이었다. 진심이에요. 여자가 고집스럽게 말했다. 정말로 2분을 모시고 싶어요. 자리는 많아요. 개츠비가 어떻게 하겠냐고 묻는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는 가고 싶어 했지만 슬론이 싫어한다는 것은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었다. 나는 못 갈 것 같은데요. 내가 말했다. 그럼 당신만이라도 가세요. 여자가 이제는 개츠비에게만 관심을 쏟으면서 재촉했다. 슬론이 여자의 귀에 대고 뭐라고 속삭였다. 지금 출발하면 늦지 않을 거예요. 여자가 큰 소리로 고집을 부렸다. 나는 말이 없어서요. 개츠비가 말했다. 군대에 있을 때는 말을 탔지만 말을 산 적은 없거든요. 자동차로 따라갈 테니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우리는 현관 앞으로 걸어나갔고 슬론과 여자는 한쪽에 비켜서서 언성을 높이기 시작했다. 맙소사, 저 친구 정말로 가려나 봐. 톰이 말했다. 그녀가 원하지 않는다는 걸 모르나? 말로는 계속 가자고 하잖아. 큰 디너 파티야. 하지만 저 친구가 알만한 사람은 하나도 없을걸. 톰이 얼굴을 찌푸렸다. 도대체 저 친구가 데이지를 어디서 만났는지 궁금하군. 내가 구식인지 모르지만 요즘 여자들은 너무 싸돌아다녀서 마음에 안 들어.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온갖 미친놈들을 다 만난다니까. 갑자기 슬론과 여자가 계단을 내려가서 말이 올라탔다. 가세. 슬론이 톰에게 말했다. 늦었어. 빨리 가야 해. 그러더니 나에게 말했다. 우리는 기다릴 수 없다고 전해주세요. 나는 톰과 악수를 했고 나머지 사람들과는 차갑게 목례만 나누었다. 그들이 말을 타고 재빨리 찻길을 내려갔다. 모자를 쓴 개츠비가 가벼운 코트를 손에 들고 현관에서 나온 것은 그들이 8홀의 무성한 나뭇잎 아래로 사라진 뒤였다. 다음 토요일 밤에 열린 개츠비의 파티에 톰이 데이지를 데리고 함께 온 것을 보면 톰은 데이지가 혼자 돌아다니는 것이 못내 불안했던 모양이다. 그야 어쨌든 톰이 합석한 탓에 그날 저녁은 분위기가 왠지 답답했던 것 같다. 그날의 파티는 그의 이름 개츠비가 열었던 다른 파티들보다 유난히 또렷하게 내 기억에 남아있다. 참석한 사람들도 똑같고, 아니 적어도 똑같은 부류의 사람들이었고, 샴페인이 넘쳐난 것도 똑같고, 다양한 소동이 벌어진 것도 똑같았지만 전에는 느껴보지 못한 불쾌감이 주변에 감돌았고 눈과 귀에 거슬리는 무언가가 가득 퍼져 있는 것을 느꼈다. 아니 어쩌면 나는 단지 거기에 익숙해졌을 뿐이고 웨스트에그를 독자적인 기준과 독자적인 위인들을 가진 하나의 완벽한 세계로 받아들이게 되었는지도 모른다. 웨스트에그는 그 자체가 완벽한 세계라는 것을 전혀 의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오히려 어떤 것에도 뒤지지 않는 완벽한 세계로 보였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나는 데이지의 눈을 통해 웨스트에그를 다시 바라보고 있었다. 지금까지 자신의 적응력을 쏟아부어 어느 정도 익숙해진 사물을 새로운 눈으로 다시 바라보는 것은 언제나 서글픈 일이다. 톰과 데이지는 해질녘에 도착했고 우리가 활기 넘치는 수백 명의 손님들 사이를 어슬렁어슬렁 거닐고 있을 때 데이지가 목구멍 속에서 묘기를 부리는 듯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이런 광경을 보면 가슴이 너무나 울렁거려요. 오빠, 오늘 밤에 언제든 키스하고 싶으면 알려주세요. 기꺼이 키스해 드릴 테니까 내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돼요. 아니면 그린카드를 내밀든가. 그린카드를 미리 나눠드릴... 주위를 둘러보세요. 개츠비가 말했다. 둘러보고 있어요. 정말 멋져요. 이름만 듣던 유명 인사들이 많이 보일 겁니다. 톰은 거만한 눈길로 손님들을 훑어보았다. 우리는 별로 돌아다니지 않아서 말이요. 톰이 말했다. 사실 저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구나 하고 생각하고 있던 참이에요. 아마 저 여자는 아실 겁니다. 개츠비가 하얀 자두나무 밑에 당당한 태도로 앉아있는 여자를 가리켰다. 사람이라기보다 한떨기 아름다운 난초 같은 여자였다. 톰과 데이지는 그녀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이제까지 유령 같은 존재였던 영화배우를 알아보았을 때 누구나 품게 되는 묘하게 비현실적인 느낌이 그들의 표정에 드러나 있었다. 아름답네요. 데이지가 말했다. 그녀에게 얼굴을 숙이고 있는 남자는 감독입니다. 개츠비는 격식을 차리느라 두 사람을 이무리 저무리로 안내하고 다녔다. 이쪽은 뷰캐넌 부인, 그리고 뷰캐넌 씨. 그는 잠깐 망설이다가 덧붙였다. 폴로 선수죠. 아닙니다. 톰이 얼른 부정했다. 아니에요. 하지만 개츠비는 그 말의 어감이 마음에 든 모양이었다. 톰은 그날 파티가 끝날 때까지 폴로 선수로 통했기 때문이다. 유명한 분들을 이렇게 많이 만나본 건 처음이에요. 데이지가 감격한 듯 외쳤다. 나는 저 사람이 마음에 들었어요. 이름이 뭐죠?
코가 약간 푸르스름한 저 사람 말이에요. 개츠비는 그의 이름을 말해주고 보잘것없는 프로듀서라고 덧붙였다. 글쎄요. 어쨌든 나는 마음에 들어요. 나는 폴로 선수가 아니었으면 좋겠어. 톰이 유쾌한 듯이 말했다. 저 유명 인사들을 그냥 구경하기만 했으면 좋겠어. 아무도 모르게. 데이지와 개츠비가 함께 춤을 추었다. 그가 우아하고 조심스럽게 폭스트롯을 추는 것을 보고 놀랐던 기억이 난다. 그가 춤추는 것을 본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이어서 그들은 내 집 쪽을 어슬렁거리며 걸어가더니 현관 앞 계단에 30분가량 앉아 있었다. 그동안 나는 데이지의 부탁으로 정원에 남아서 망을 보았다. 그녀가 한 말이 이랬다. 불이나 홍수가 나면 안 되잖아요. 아니면 천재지변이 일어날지도 모르고요. 우리가 함께 저녁을 먹으려고 식탁에 앉아 있을 때 잠시 잊혀있던 톰이 나타났다. 저쪽 자리에서 식사해도 괜찮지? 한 친구가 꽤 재미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 그렇게 하세요. 데이지가 상냥하게 대답했다. 주소 같은 걸 적고 싶으면 내 금박 연필을 빌려드릴 테니 이걸로 쓰세요. 그녀는 잠시 후 주위를 둘러보더니 그 여자가 품위는 없지만 예쁘다고 말했다. 이 말을 듣고 데이지가 개츠비와 단둘이 보낸 30분을 빼고는 별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우리가 앉은 테이블에는 유난히 술 취한 사람이 많았다. 그것은 내 잘못이었다. 2주 전 개츠비는 전화를 받으러 갔고 그 사이에 나는 지금 술에 취해 있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것이다. 하지만 그때는 즐거웠던 일이 지금은 공중에 썩은 냄새를 풍기고 있었다. 미스 베이데커, 괜찮아요? 내 어깨에 기대려고 애쓰면서도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여자에게 말하자 그녀는 똑바로 앉으며 눈을 떴다. 뭐라고요? 내일 동네 클럽에서 함께 골프를 치자고 데이지에게 끈질기게 조르고 있던 덩치 크고 무기력하게 생긴 여자가 미스 베이데커를 두둔하고 나섰다. 미스 베이데커는 이제 괜찮아요. 칵테일을 대여섯 잔만 마시면 항상 저렇게 소리를 질러내기 시작하죠. 그만 마시라고 할게요. 나는 술에 손도 안 댔어. 비난받은 여자가 힘없이 주장했다. 우리는 내가 소리 지르는 걸 들었어. 그래서 내가 여기 계신 시베 박사님께 말했지. 의사 선생님, 도와주셔야 할 사람 있어요라고. 물론 저희는 무척 고마워할 거야. 또 다른 친구가 전혀 고마워하지 않는 투로 말했다. 하지만 내가 저의 머리를 풀장에 쳐박는 바람에 저의 옷이 다 젖어버렸어. 내가 싫어하는 게 있다면 그건 누군가가 내 머리를 풀장에 쳐박는 거야. 미스 베이데커가 중얼거렸다. 언젠가 뉴저지에선 물에 빠져 죽을 뻔했다니까. 그러니까 술을 마시지 말아야죠. 시베 박사가 응수했다. 너나 잘하세요. 미스 베이데커가 거칠게 외쳤다. 손을 떨고 있잖아요. 당신한테는 절대로 수술받지 않을 거예요. 이런 판이었다.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것은 데이지와 나란히 서서 영화 감독과 여배우를 지켜본 일이다. 그들은 여전히 하얀 자두나무 밑에 있었는데 그들의 얼굴은 둘 사이에 끼어있는 장백하고 가느다란 달빛 한 줄기를 빼고는 거의 맞닿아 있었다. 남자는 저녁 내내 아주 조금씩 여자 쪽으로 얼굴을 숙여 마침내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 이르렀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지켜보고 있는 동안에도 그는 마지막 남은 1도를 숙여 그녀의 뺨에 입을 맞추었다. 나는 저 여자가 마음에 들어요. 데이지가 말했다. 귀엽잖아요. 하지만 그녀를 제외하고는 모두 데이지의 기분을 망쳐버리고 말았다. 더구나 그것은 동작이 아니라 감정이었기 때문에 논의의 여지가 없었다. 그녀는 브로드웨이가 롱아일랜드의 한 어촌에다 낳아놓은 웨스테그라는 이 전례없는 세계를 보고 소름이 끼쳤던 것이다. 진부한 완고거법을 경멸하는 생생한 활력에 그리고 지름길을 따라 그곳 주민들을 무에서 무로 곧장 몰아붙이는 완강한 운명에 소름이 끼쳤다. 데이지는 이해할 수 없는 그 단순함 자체에서 무서운 뭔가를 보았던 것이다. 사람들이 저마다 자동차를 기다리는 동안 나도 그들과 함께 현관 앞 계단에 걸터앉아 있었다.
앞쪽은 어두웠다. 불이 밝혀진 문간만이 1제곱미터의 불빛을 새벽의 어둠 속으로 발산하고 있었다. 위층 화장실의 블라인드를 배경으로 이따금 그림자 하나가 어른거리다가 다른 그림자로 바뀌더니 여러 그림자의 행렬이 이어졌다. 그들은 창밖에선 보이지 않는 거울 앞에서 립스틱을 칠하고 분을 발랐다. 도대체 그 개츠비란 자는 뭐하는 녀석이야? 톰이 불쑥 물었다. 밀주업계의 거물인가? 어디서 들었어? 내가 물었다. 들은 게 아니라 짐작한 거야. 알다시피 요즘 벼락 부자들 중에는 거물 밀주업자가 많으니까. 개츠비는 아니야. 나는 짧게 말했다. 그는 잠시 입을 다물었다. 찻길에 깔린 자갈이 그의 발밑에서 자그락거렸다. 동물원의 동물들 같은 이 별난 사람들을 한자리에 모으느라 고생있기나 했겠는걸. 잿빛 안개 같은 데이지의 모피 깃이 산들바람에 살랑거렸다. 여기 오는 사람들은 적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보다는 재밌어요. 데이지가 힘주어 말했다. 당신은 그다지 재밌어 하는 것 같지 않던데. 아니에요. 재밌었어요. 돔은 껄껄 웃으면서 나에게 눈길을 돌렸다. 자네, 그 아가씨가 데이지한테 찬물 샤워를 시켜달라고 했을 때 데이지 표정 봤나? 데이지가 율동적이고 허스키한 목소리로 속삭이듯 리듬을 타며 음악에 맞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단어 하나하나에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의미를 부여하며 노래를 부르는 것이었다. 멜로디가 높아지면 그녀는 감미로운 가성으로 따라 불렀다. 멜로디가 바뀔 때마다 따뜻한 인간적인 매력이라는 마법이 조금씩 분위기에 배어나왔다. 초대받지 않은 사람도 많이 와요. 그녀가 갑자기 말했다. 그 여자도 초대받고 온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냥 밀고 들어와도 그 사람은 워낙 점잖아서 내치질 못해요. 그자가 도대체 누군지, 무슨 일을 하는지 알고 싶군. 돔이 고집스럽게 말했다. 반드시 알아내고 말 거야. 그건 내가 지금 당장 말해줄 수 있어요. 데이지가 대꾸했다. 그 사람은 약국을 소유하고 있어요. 아주 많이요. 자수성 간 거예요. 그때 리무진이 천천히 잣길을 올라왔다. 잘 자요, 오빠. 데이지가 말했다. 그녀의 눈길은 나를 떠나 불이 켜진 계단 꼭대기를 더듬었다. 열린 문으로는 그해 유행한 따뜻하고 슬픈 왈츠곡 새벽 3시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결국 개츠비의 파티에는 격식이 없다는 것. 바로 거기에 그녀의 세계에는 전혀 없는 낭만적 가능성이 숨어 있었던 것이다. 위에서 들려오는 그 노래의 무언가가 그녀를 다시 안으로 불러들이고 있는 것 같았다. 그것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속을 헤아릴 수 없는 이 어두운 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누군가 뜻밖의 손님이 올지도 모른다. 모두 깜짝 놀랄 만큼 귀한 사람, 눈부시게 빛나는 젊은 아가씨가 도착할지도 모른다. 마법으로 이루어진 듯한 만남의 순간, 그녀가 개츠비에게 던진 단 한 번의 눈길로 그동안 흔들림 없이 한 여자에게만 마음을 바쳤던 지난 5년의 세월이 말끔히 지워져 버릴지 모른다. 그날 밤 나는 늦게까지 남아있었다. 개츠비가 시간이 날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부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이번에도 어김없이 수영하러 나갔던 패거리가 캄캄한 해변에서 집으로 달려올 때까지, 그리고 2층 손님방에서 불이 다 꺼질 때까지 정원에 남아 서성거리고 있었다. 마침내 개츠비가 계단을 내려왔다. 햇볕에 그을린 그의 얼굴 피부는 유난히 팽팽하게 당겨진 것처럼 보였고 두 눈은 반짝반짝 빛났지만 피곤해 보였다. 데이지는 좋아하지 않는 것 같더군요. 그가 대뜸 말했다. 아니, 좋아했어요.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가 고집스럽게 말했다. 즐겁게 보내지 않았다고요. 그는 입을 다물었고 나는 그가 말할 수 없이 우울한 모양이라고 짐작했다. 데이지가 아주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군요. 그가 말했다. 데이지를 이해시키기가 어렵네요. 춤 말인가요? 춤이라고요? 그는 손가락을 딱 튕겨서 지금까지 열었던 모든 무도회를 지워버렸다. 형씨, 춤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가 데이지에게 원하는 것은 톰에게 가서 난 당신을 사랑한 적이 없어요 하고 말하는 것뿐이었다. 그 한마디로
4년의 세월을 지워버린 뒤에야 그들은 좀 더 실제적인 조치를 취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었다. 그녀가 자유로워진 뒤에는 함께 루이빌로 돌아가 그녀의 집에서 결혼식을 올릴 수도 있었다. 지금이 5년 전인 것처럼. 그런데 데이지는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전에는 잘 이해했는데 우리는 몇 시간씩 함께 앉아서. 그가 갑자기 말을 끊더니 과일 껍질이며 내버린 애정의 표시며 짓밟힌 꽃들이 어지럽게 널려있는 오솔길을 오락가락하기 시작했다. 나라면 데이지한테 너무 많은 걸 요구하지 않을 겁니다. 나는 과감하게 말해보았다. 과거를 되돌릴 수는 없어요. 과거를 되돌릴 수 없다고요? 그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소리쳤다. 천만에. 얼마든지 되돌릴 수 있어요. 그는 사나운 눈초리로 사방을 둘러보았다. 마치 과거가 집 앞 어둠 속 그의 손이 닿지 않는 곳 어딘가에 숨어있기라도 한 것처럼. 모든 걸 전과 똑같이 만들어 놓을 거요. 그가 결연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데이지도 알게 될 겁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했다. 짐작건대 그는 데이지를 사랑하게 만든 무언가를, 아마도 그 자신의 어떤 관념 같은 것을 되찾고 싶었던 것 같다. 그 후 그의 삶은 혼란스럽고 무질서해졌지만 일단 출발점으로 돌아가서 모든 것을 천천히 되짚어 볼 수만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5년 전 어느 가을밤 그들은 낙엽지는 거리를 걷고 있었다. 이윽고 그들은 나무 한 그루 없고 달빛이 보도를 하얗게 비추고 있는 곳에 이르렀다. 그들은 걸음을 멈추고 서서 서로 바라보았다. 해마다 2차례 환절기에 찾아오는 그 신비로운 흥분이 공기 속에 감도는 서늘한 밤이었다. 집집마다 켜진 조용한 불빛이 콧노래를 부르며 밖에 어둠 속으로 흘러나오고 별들 사이에서도 부산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었다. 개츠비는 곁눈질로 보도블록이 정말로 사다리가 되어 나무 위 비밀 장소까지 통하는 것을 보았다. 그는 올라갈 수 있었다. 만일 혼자 오른다면 비밀 장소까지 올라가서 생명의 젖꼭지를 빨아먹기도 하고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경이의 젖을 들이킬 수도 있었을 것이다. 데이지의 하얀 얼굴이 자신의 얼굴에 닿는 순간 그의 심장은 점점 더 빨리 뛰었다. 이 아가씨와 입을 맞추고 그녀의 사라지기 쉬운 숨결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자신의 꿈을 영원히 결합시키면 자기 마음은 신의 마음처럼 다시는 뛰어 돌아다니지 않으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소리굽새가 별에 부딪혀내는 소리에 잠시 더 귀를 기울이며 기다렸다. 그런 다음 그녀에게 키스했다. 그의 입술이 닿자 그녀는 그를 위해 꽃처럼 피어났고 꿈은 현실이 되었다. 그의 모든 이야기, 심지어는 섬뜩할 만큼 감상적인 그의 태도조차도 나에게 무언가를 생각나게 했다. 오래전에 어디선가 들었지만 좀처럼 떠오르지 않는 어떤 리듬, 기억에서 사라진 말들의 파편, 어떤 구절이 내 입안에서 잠시 형태를 갖추려고 했고 내 입술은 벙어리의 입술처럼 벌어졌다. 놀라서 숨이 막힐 때보다 그 말을 뱉기가 더 어려운 것 같았다. 하지만 입술은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고 내가 거의 다 기억해냈던 그 구절은 영원히 전할 수 없게 되고 말았다.